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조그만 사람이 무슨 예술과 정치에 대한 페이지를 다 짰다고 하면 너무 무한하고요. 특히 이제 저로서 여기 김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오늘 택할 모드는 좀 약간 좀 겸손 모드로다가 어려운 말 아시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할까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직전에 지금 워크숍을 너무 열심히 진짜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해지면은 그다음부터 약간 미쳐가는 모드군요. 그래서 네, 우리 조금 다이나믹스를 최대한 살려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워크숍 이 앞부분에 사실은 한 번씩 바꾸신댔어야 할 작가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저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밖에서 좋으시잖아요. 이제 오늘 몰랐는데 네, 사실 오늘 목적은 첫 번째 각 작가들이 갖고 있는 세계를 좀 문제? 오케이, 그렇구나. 각 작가분이 사실 박수 치신 이유는 뭐 저는 아닐 거고 뭐야 이게 왜 이래 그죠? 각 작가들 얘기가 다 누구인지 이들이 누구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얘기를 듣는 거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이때 그 언어의 종류는 감히 얘기하면은 이제 작업 언어, 작업 언어들 진짜 자기들 작업하실 때 나오는 그 표현들 그대로를 좀 들어보자고요. 즉 그 얘기는 뭐 푸코 데리다 이런 거 얘기하면 죽여. 거기다 이렇게 기대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이렇게 자기 언어로들 나오시는 걸로 그러는 가운데 이 장치라는 거대한 문제 어차피 이거 같이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겁니다. 도저히 혼자서 했다가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식의 패러다임은 이미 막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도대체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분들께 말을 건 페이지도 아주 멍청하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속칭 지금 이제 40 깔때기를 딱 넘어간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데 있어줘서 고맙답니다. 있어줘서 고맙고 버텨줘서 고맙고 여기까지 계속 생산해주는 언어를 같이 있어주니 정말 고맙다. 네? 그런 시각으로 제가 이분들께 우리 놈의 끈질기게 작업하는가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진행은 한 이런 거 얘기했더니 막 다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15분씩 돌아가며 룰렛을 한 바퀴 돌리고 근데 지겨우면 막 끼어들고 그리고는 이제 뭐 중간에 재미없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편성 흐트르고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설마 이름하고 얼굴 매치 안 되실까봐 촌스럽게 한번 하면 여기 이문순 작가님, 김상돈 작가님, 노순택 작가님, 정은영 작가님 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시작할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야 재미없어 싶어서 어쨌든 이어가다 주시죠.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흥순이고요. 저도 비슷하게 작업을 시작한 시기가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김상돈 작가님하고는 많은 얘기를 좀 뭐 술자리라든가 사적인 데서 많이 했지만은 두 분 작가님 얘기는 들어보지 못해서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1998년에 김상돈 작가님하고 그 외부에서 갤러리에서 첫 전시를 했어요. 그때 이제 미술주변전을 진행을 했었고 그게 첫 전시였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보통 이제 미대를 가게 되면 이제 뭐 자화상이라든가 뭐 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약간 좀 더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뭐 사회의 문제라든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답사,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직접 뭐 도깨비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덤이라든가 뭐 왕릉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좀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했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인도를 한번 3학년 때 여행 갔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화장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을 하는 것들을 보고 어떤 죽음이 이 시대에 뭘까 그때부터 좀 약간 좀 더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가장 가까운 역사가 보니까 이제 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족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 저희 두 부모님 같은 경우는 노동자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하에서, 그러니까 완전 지하에서 이제 주거 환경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거 환경,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역사를 좀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그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어떤 계급적인, 그 노동자의 어떤 계급적인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좀 운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저의 이제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전에 했던 민중미술과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민중미술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좀 가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거 끝났어, 뭐 끝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박창경, 지금 이제 박창경 작가님이 그 해외 유학을 갔다 오시고 아마 첫 학교 나온 다음 아마 경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박창경 작가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경원대 출신의 이제 김태현 작가님 두 분을 좀 알게 돼가지고, 이 두 분이 1998년도에 그 도시화영상전이라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이용철 선생님이 기획한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 아마 이 두 분이 따로따로 아마 초대를 받게 됐는데, 이 두 분이 좀 합쳐가지고 뭔가 팀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성남 프로젝트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성남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성남이 가진 어떤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구성남과 그 분당의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의 어떤 공공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폐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공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거의 한 100개가 있다면 한 30개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김태원 작가님이 그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떤 미술의 어떤 공공성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죠. 잘 아시다시피 뭐 86년도, 88년도부터 그 유가세법에 의해서 어떤 공공건축물들이 계속 세워지고 10년 후에 이제 그런 폐해들이 좀 더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운이 좋게 어쨌든 그런 선배님들을 만나서 잘못하면 어떤 가족 또는 인간, 뭐 가족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빠질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그 가족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면서 계급적인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이런 식으로 도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작업을 좀 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는 주로 이제 페인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페인팅, 그 회화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여러 이제 뭐 비디오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그냥 도구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쭉 하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이제 그런 식으로 팀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2002년도부터는 지금 믹스라이스라는 팀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 3년 정도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어떤 비디오 카메라를 약간 이제 도구로서 이분들이 이제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술가가 이제 스스로 표현을,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표현이고 자기 이야기지만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떤 매개자 역할도 하나의 예술이지 않을까, 그게 저의 역할이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그런 워크숍 같은 걸 쭉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2004년도부터는 이제 베트남 참전군인 관련해서 그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도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국가담론에 의해서 어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국가 거대 담론보다는 좀 어떤 사적인 거, 그리고 그분들의 실제적인 언어, 말 못하는 것들을 좀 듣고 기록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기록해 놓은 거 말고 좀 더 어떤 그분들의 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 7년, 6년 정도 이제 계속 인터뷰를 좀 뜸뜸이 하면서 뭐 이제 그 자료집을 뭐 이런 전쟁이라는 책을도 그냥 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이제 그 일종의 뭐 공공 임대 아파트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4년 동안
이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고민들은 예술이 또는 이제 제가 미술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회에 실질적인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약간은 이제 그게 뭐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고 약간은 뭐 프로파간다적인 적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때는 고민했던 게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어쨌든 계속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삶 속에서 어쨌든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행을 하다가 2010년도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근천예술공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주부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했고, 동시에 이제 그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제주도의 어떤 사삼과 그다음에 그 강정마을 이야기를 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비념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올해 그 4월 3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렇게 좀 초점을 맞췄던 건 어떤 개인사와 뭐 일상과, 그러니까 역사이기도 하지만 역사 속에 묻혀진 개인사겠죠. 그런 것과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지난 후에 어떤 그 이후의 문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그 재개발, 안 개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실 이제 그 이후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쭉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게 뭐 일종의 그런 분들의 어떤 고통 또는 상처, 일종의 트라우마,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에 관한 작업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처음부터 그걸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약간 재미가 없을 뻔했어요. 근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거 이제 요즘에 아시다시피 기념 엄청 많이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게 됐었는데 한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탁 토스가 넘어가죠? 에? 왜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안 들어갔는데. 싫어? 저거 돌릴 걸 그랬나? 그러면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음 분 하시면서 일단 돌아오면 그때 틈을 봐서 켜주시죠. 네, 누가 이어받으실래요? 여기 지금 얘기가 비념으로 끝났습니다. 예. 전혀 비념스럽지 않은 분이 하필이면 걸려. 작품이 돌아가네요. 네, 저는 뭐 역시 이렇게 여러분들 다 똑같지만 집에서 들어가라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미대를 들어갔어요. 미대 다니는 동안 미술만 했어요. 졸업하니까 미술 가지고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역 연구도 하고요. 남의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나의 선배들, 그런 연구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심화했던 부분들이 이제 저보다 더 고민했던 그 80년대 미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시 좀 설명하자면은 지역 미술, 공공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미술대학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이렇게 광부가 마치 석탄을 캐듯 다 이제 그런 현장에서 미술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이제 미술 대학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창작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러니까 미술이 어떻게
사회화될까라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미술이 어떻게 다른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통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미술대학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는 미술이 하나의 어떤 신체로서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사회라는 신체에 그 미술이 하나의 하나의 어떤 장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혈액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같이 접목된 상태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뒤에 이런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래서 미술 공부만 했던 저로서는 되게 이제 그 장르 특화적인 작업을 많이 했었죠. 초반에는 이제 근데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한테 욕 먹고 망신도 당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또 돈벌이로 남 사진도 찍어주고 영상도 찍어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닫아놨던 어떤 그런 저의 가능성들이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가지고 작업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장르로 구분된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의 이미지라는 세계, 그러니까 사회 속에 사회라는 그룹 안에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섞이고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장단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뒤에 보시는 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제 작업에서는 좀 절대성과 비절대성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간극에 대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사회가 이제 계속 이렇게 제도화되고 있고 규칙화되고 있고 규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비규범화되고 소외되고 사라지고 주위를 뱅글뱅글 만들고 있는 거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누가 과연 미와 추를 구분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적인 관심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좀 우리 DNA 안에 있는 미적인 취향 그리고 어떤 또 어떤 분노의 형식이든 어떤 기쁨의 형식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빼앗겨 왔는가라는 그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다른 분들하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빼앗긴 어떤 그 미소라든지 웃음, 울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이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냐, 다시 어떻게 복귀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문선 작가님께서는 이제 좀 개인을 연대별로 좀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점프를 빨리 한 거죠. 예. 그래서 저의 지금 현재 관심사는요, 또 앞으로 해내나가고 싶은 어떤 방식은 일단 미술 전에 미술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술이라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이렇게 설치도 있고 이렇게 반짝반짝 비디오도 나오고 그 전에 마치 뭐냐면 반인반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이 되려다가 음악이 되고 음악이 되려다가 무용이 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하나의 결합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형태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관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인류학에서 말하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원시 미술이 혹은 그 원시 미술 전에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역할 전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쪽 들어가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할 거를 제가 좀 착각 까먹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긁으신다는 뜻이요. 이게 신체로서의 지금 반응이 너무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본다라는 개념에서 저는 이야기하면 미술을 통해서 사회를 냄새 맡는다, 혹은 듣는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매체 자체를 그냥 어떤 좀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미술이 이렇게 결핍되어 있는 상태. 예, 지금은 이제 미술이 독립된 상태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미술이 굉장히 시각적인 게 굉장히 결핍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인간은 80% 이상의 정보를 다 시각으로 취하기 때문에 또 요즘 사회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하게 그걸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서 흘러갔던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그 감각을 좀 띄웁시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하고 있어요. 제작업은. 그러니까 그 제작업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흔히 지나갈 때 골목에 보이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도깨비 같은 바위나 혹은 북한산 수입에 팔고 있는 그 신발 깔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분열돼 있고 다 이렇게 뜯겨져 나간 것들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 봉합한 형태가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분열 형태냐, 아니면은 과일 나무의 접목 형태냐, 뭐 그런 식의 어떤 오히려 되려 좀 이렇게 좀 제작을 부르는 사람들한테 좀 질문을 많이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실 영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매체가 일종의 어떤 그 시장 가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해서 제가 사온 어떤 그런 재료 같아요. 재료 거고 주방이 저의 작업실인 것 같고 또 이 머릿속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아주 말끔하게 요리를 해서 드러내는 거가 이제 갤러리나 혹은 뭐 현장이나 어떤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을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도 미술가지만 어떻게 그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여러 결들을 어떻게 윈드서핑처럼 잘 타고 놀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2분 지나갔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단어들만 뭐 중간 문장 연결은 좀 모르겠고 일단 워낙 좀 이렇게 시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어들이 시족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 반경들이 이 층위가 다르든 뭐 차원이 다르든 저는 이걸 사랑하거든요. 전혀 다른 반경의 언어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흥분할 때는 다 같이 뜨겁게 다 사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 멋있게 말하면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일단 저는 그래서 그 언어를 지금 몇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재밌어요. 아까 이문순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쓰셨던 단어들, 그리고 지금 김상돈 작가님이 참고로 좀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제가 되게 산만하거든요. 근데 이 산만함의 극치가 태양계 같아요. 태양계가 우주 같거든요. 다 적합대 돌고 있지만 머리서 보면 다 이렇게 산만해 보이잖아요. 예. 반인반수, 신체, 리듬, 장단, 아까 무슨 냄새, 감각, 생활, 웃음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선생님 것도 다 적었으니까 이따 하도록 하고 우리가 누가 이어받을까요? 전혀 다른 언어 등장. 네. 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저라면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미술반을 해본 적은 있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는 그냥 저도 점수 맞춰가지고 전혀 다른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공했던 게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었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노트 공부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앉아있기가 참 어려운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거리로 많이 나갔었는데 그 거리에 나가보니까 궁금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 내가 본 것이 대체 뭘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던 것이 뉴스에서,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보도될 때 내가 본 것과의 그 일종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차이랄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1991년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에 처음으로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노조 위원장을 하셨던 박찬수 씨라는 분이 안기부에 의해서 이제 연행이 됐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산병원에 이제 안양병원이었나 안산병원이었나 거기에 이제 시신이 안치가 돼 있었는데, 안기부에서 이분의 죽음이 이제 진상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병원 영안실 벽을 뚫고서 백골단이 들어와서 시신을 탈취해가는 사건이 났습니다. 근데 흔히 요즘 말로 하는 공중 부양을 한 백골단을 본 거예요. 장례식장 장례식장 벽을 뚫고 나오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요. 한겨레 신문 일면 특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정말 현실인가 비현실인가 아니면 초현실인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윤구미 씨라는 분이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셨는데, 동부천에서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교정을 거니는데 어떤 사진이 크게 대잡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장면을 이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게 마치 사진인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느낌이어서. 근데 제가 항상 사진에 대해서 보통 생각할 때는 사진은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것이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사진들은 대체 뭐지? 분명히 이건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물인가? 아니면 무언가가 개입되어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를 많이 다녔는데, 윤구미 씨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추도식이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열렸는데, 그분의 뭐라고 될까, 뼈가루를 마지막에 이제 탑골공원 안쪽에다가 뿌리는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최루탄이 막 터지면서 순간이 제 주위가 다 뿌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뼈가루와 최루탄 가루가 섞여가지고 이 안개가 되어 있는 이 전국이 마치 꿈속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묘하게도 제가 어떤 피켓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피켓을 들고 온 제 모습이 다음날 신문에 실렸어요. 신문에 누군가 특히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난다는 게 저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고, 지금 정말 이게 제가 원해서 간 곳이었고 원해서 그 피켓을 들었던 거지만, 신문에 실린 제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너무 창피하고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대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오랫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저러다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어쩌다가 조그만 매체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 생활을 했고 또 이후에 또 다른 매체로 옮겨서 또 이제 기자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나름의 그 사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되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사진에 관한. 그래서 공부를 하고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될까, 직장 생활을 잠시 좀 내려놓고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교적 늦게 이제 작업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뛰어들었고요. 제가 학생 때부터 또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항상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속살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견고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사회는 분단이라고 하는 너무 커다란 모순 때문에 여러 가지 분단과는 사실은 무관해 보이는 사회적인 문제들, 예컨대 무상급식 문제랄지 아니면 의료 체계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랄지 이런 등등이 모든 것들이 분단 모순 때문에 찬성하면 빨갱이, 반대하면 허랭이,
이런 식으로 압축되어가는 모습들 굉장히 좀 우습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 가지 지켜보다 보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오작동으로서 작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업을 한마디로 뭐 이렇게 쭉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작동하고 있는 분단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채집하러 다녔던 그런 작업들의 연속이었고요.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보여드렸던 작업들은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 거의 10년 전에 발표했던 분단의 향기라는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릇한 공하고 근데 그때 가졌던 의문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잃어버린 보온병을 찾아서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이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그 연평도에 들어갔다가 그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발언을 하잖아요. 그 발언이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상수 대표가 놓고 간 그 보온병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제가 연평도를 찾아 헤매면서 일기를 계속 써온 그래서 그것들을 왜 그곳에 보온병이 있을 수밖에 없었나 잠깐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곳은 다방이었어요. 다방이었고 그 보통 포구랄지 항구 이런 데는 다방들이 좀 있는데요. 뭐 뜨내기로 이제 어부들이 오셨다가 잠깐 이제 배가 머무는 동안에 뭐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다방에서 이제 차 배달을 시켜 먹는데 그때 이제 다방 그 아가씨들의 필수품이 보온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방이 있었던 자리에 보온병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안상수 대표가 이 보온병을 들고서 이건 포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몇 미리 포탄입니다라고 옆에서 거들어준 분은 황진아라고 하는 그 의원인데요. 그분은 포병 장군 출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그렇군요라고 맞장구를 쳐주신 그 안영환 대변인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오작동으로서 작동하는가 이거는 참으로 우스운 일이지만 웃을 수만도 없는 문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저의 궁금함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계속 이어받아서 하면 되나요? 네.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갑자기 제가 입학한 93년도 대학의 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그 전에 아까 못 봤지만 저 이문순 감독의 비념이요. 정말 좋은 작품이거든요. 돌아갈 겁니다. 네.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2,000원이면 볼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역시 덕스러운. 네, 정말. 네. 그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 미래는 역시 덕스러운 여성에게 있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들어가 입학을 한 93년도 대학은요. 92년도에 이제 전대협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주사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학생 운동이 거의 붕괴가 되고 한총련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민주화됐고 이제 학생들의 운동은 정치 운동이 아니라 학내 운동이 가능한 것이 됐고 뭔가 이렇게 좀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대학생으로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그 전에 무슨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니 이런 것들에서 들었던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카페에 가서 전화로 삐삐치고 락카페에 가서 매일매일을 밤을 보내는 세월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대학의 분위기에 취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보가 붙어 있었는데 한총련 발대식을 고려대학교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뭔가 느낌이 왔는데 이게 느낌 아는데 이게 뭘까 가야 되나? 근데 마침 우리 집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 거죠. 가서 이렇게 뒤적뒤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딜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해방이화 깃발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총학생 회장을 만나고
뭐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이 초등학생이던 언니가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 버스를 타고 왔다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언니가 정말 이제 약간 대책 없는 애가 왔구나. 그래서 대충 여기 이렇게 앉힌 거예요. 여기 앉았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낯설고 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라고 하는지, 뭘 그렇게 자꾸 시키는지, 자꾸만 불을 켜라고 하는지 끄라고 하는지 막 모든 것이 저한테 다 이제 동의하기 힘든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뭐 전대협이든 한총련이든 뭔가 이게 어떤 식의 구미에 안 맞는 느낌을 확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고 다시 이제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됐고 소위 지식인이라는 것으로서 불려지는 위치에 왔는데 뭘 해야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뭐 대책도 없고 학교는 별로 가기도 싫고 그냥 한 게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밤이면 밤마다 클럽에 가서 놀았어요. 근데 뭔가 그것도 불길한 거죠. 저한테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경제적으로 사정은 좋아졌지만 그것이 나한테 지시하는 것이 뭐고, 내가 조금 더 때깔나는 물감을 가지고 지금 이 추상의 평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나한테 무슨 행위이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작업에 대한 고민을 비로소 이제 대학교 한 3, 4학년이 넘어서면서 이제 하게 되고, 또 당시에는 우연찮게 유럽에서 개념미술을 전공하고 오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뭔가 나도 독일을 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뭐 포기를 하고 게테하우스를 좀 나갔더니 뭐 거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막 모두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 그 남자들이 앉아있고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되게 방황을 했어요. 좀 유예기간을 갖고 싶어서 대학원을 갔는데 비로소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해야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뭘까? 근데 이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이 관념론들, 그리고 그보다 더 연배의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이 70년대 모노크롬들,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들을 전혀 하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온몸으로 거부하게 된 거죠. 뭘 해야 될까? 매일매일 이제 앉아서 한 게 뭐 메모를 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일종의 소설 같은 걸 쓰고 시도 써보고 매일매일 비디오 가게에 있는 영화를 들여다보고 뭐 집에 있는 책들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뭔가를 해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서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은 단번에 우리를 뭔가 이렇게 뭔가 매료하는 어떤 스펙타클이 아니라 굉장히 시간을 두고 귀를 기울여야만 되는 어떤 것이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지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얘기, 제가 써놨던 얘기, 뭐 일테면 막 이런 거예요. 뭐 어릴 때 엄마한테 언뜻 들었는데 동네에 이렇게 그 미장원을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줌마가 두통약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통약을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이런 다짐을 하고 앉아있어요, 아줌마들이. 근데 이상한 거예요. 두통약을 먹었는데 죽을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 듣긴 들었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어떤 아줌마가 엄마한테 와서 그 남편이 그렇게 때렸대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이거는 뭐 어떤 개연성이 있는 거지? 이 두통약과 이 남편의 폭력은? 근데 남편이 그렇게 돈을 뺏어 갔대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저한테 어떤 서사의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약간 패치워크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감흥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막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막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소위 운동권의 사회에 가서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분위기가 저에게는 계속 되면서 아무도 대학에서 이제 내가 마음 둘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대학을 강타했던 것은 페미니스트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 캠퍼스 페미니즘이 사실 저를 구원한 거죠. 그래서 운동권도 다 후지고 미술도 후지고 집도 후지고 다 후진데 오로지 이 언니들이 너무 매력적이고 이 언니들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막 내가 이름을 짓고 막 이런 짓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놀러 다니고 대학에서 어떤 자리를 찾게 되고 이 아줌마의 죽음 같은 것들이 내가 이 페미니스트 뷰로 본다면 어떤 스토리가 될 것인가가 이제 저한테 막 잡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세상을 보는 어떤 프레임이 말하자면 소위 이제 여성주의적인 프레임이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불평등과 문제 지점들이 계속 생겨날까 이런 거를 또 이제 막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이를테면 이 아줌마가 남편한테 그렇게 맞고 돈을 뜯기고 두통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살았어야 하는 그 지점은 무엇이었을까? 계속 그 미장원에서 파마약을 냄새를 맡으면서 끈질기게 자기의 삶을 유지했던 그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꽂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은 어쩌면 우리한테 굉장히 대서사인 역사적 서사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고통받는 개인들이 어떤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제가 감흥하거나 혹은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의 개인적 경험에서도 어느 정도 제가 경험했던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서사적인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런 시간성과 서사성들을 잘 담아내려면 영상 작업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았고 그리고 뭔가 스펙타클한 것들을 해내기에는 제가 당시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작업실이 없으니까 책상 위에서 노트북 하나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뭔가 글을 쓰고 사진을 정리하고 영상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영상 언어를 조금씩 스스로 그냥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언 같은 이야기들이 전혀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여기 이제 김희진 선생님이랑 여기 김성근 작가랑 같이 동두천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김희진 선생님한테 완전 속아가지고 낚여가지고 동두천에 가서 2년을 했어요. 2년 안 놔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계속 가서 거기 동두천에서 소위 미군들에게 봉사하는 클럽 여성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만났는데 이 사람들의 사적인 얘기들을 끌어내기가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내가 뭔가 캐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클럽에서 만나는 게 너무 나한테는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성당에 가서 만나면 조금 편하고 뭐 이런 식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헤매는 시간을 막 2년 가까이를 갖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잡아낼 수 없고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이토록 많은데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얘기를 중얼중얼 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면하고 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에 부딪혀서 그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 프로젝트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어떤 자극과 전환점을 준 프로젝트였고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는 했지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그 갈등의 구조 안에서는 가능했던 정도까지만 작업을 끝을 내고 약간 방황을 하다가 우연찮게 여성국곡 커뮤니티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성국곡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배역을 다 여자만 연기할 수 있는 완전히 여성 창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와 춤을 곁들이는 한국적 전통 창극인데 여자만 올라갈 수 있어요. 여성 북극이라고 통칭하고 말을 하고 있고 역사가 길지 않아서 전통 예술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소위 이제 전쟁 전과 후를 가로지르는 아주 이상한 방식의 하위 문화가 그 당시에 생겼었고 그 안에서 이 여성 북극 배우들이 너무나 자기를 남성화하는 데에 정말 주력을 온 삶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천천히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난 지 지금 거의 한 5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의 작업들은
대개는 여성 북극을 어떤 방식으로든 잘 보여주고 싶은 한 가지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어떤 것을 내가 미술이라는 영토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배우들이 실은 무대에 서는 배우들인데 계속해서 영상 안에서 캡처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래서 이제 진짜 공연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주로 이 배우들을 인터뷰하거나 이 배우들과 이제 어떤 역사를 보낸 것을 기반으로 한 영상 작업 플러스 그리고 이 배우들을 직접 무대에 세우는 공연, 그러니까 퍼포먼스 이런 것들로 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먼저 읽기 쉬운 지역만 먼저 좀 많이 들었으니까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 타이밍에는 잠깐 우리 이문순 선생님 프로를 그 아까 포트폴리오를 잠깐 돌려보죠. 뭐 이런 류의 범주와 되게 유치하지만 일단 뭐가 좀 들린 걸 좀 정리할 필요는 있으니까 지금 많이 들렸던 단어 중에 여기에 그 캠퍼스 페미니즘의 열광된 모습, 한 청년의 갔던 모습 일종의 집단 데모에 대해서 씩해져가지고 돌아서서 그 이후에 개인 서사를 찾기 시작하는 이야기들 그러면서 특히 여성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이쪽 이문순 감독님은 감독님 이문순 작가님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이야기는 굉장히 이렇게 도시에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 사실 공공조업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저변에는 가족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노동계급 얘기하셨고 주변고용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술로 그거를 풀어간다면 뭐 공공조업물의 문제라든가 그걸 어떤 맨놈이 다 헤쳐먹는 얘기 그리고는 이제 지역과 도시가 어떻게 변해가나 그 안에서 뭐 소위 이주 노동자들한테 비디오를 쥐어주는 작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참전했다가 역사에서 사라져간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잠깐 임대아파트에 재개발 이후에 밀려나갔던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금천에서 주부 스트레스 받으시는 주부들 그리고는 4.3 때 또한 사라져간 분들을 만나고 다니신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승택 작가님은 아까 보니까 이제 반경이 일단 미디어, 신문 그러다 보니 일종 본인이 먼저 뉴스 신문에 있는 이미지들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 또 몇 번 쇼크를 받게 한 개안적인 경험이 한진중공업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그 하나의 이미지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매체에서 떠있는 이미지를 봄으로써 결국은 현실과 비현실의 문제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미디어라는 거가 어떻게 이미지를 생산해서 대중의 정보를 대중정치를 주도하나 하는 지점 그래서 체제의 질문을 걸고 분단 체제라는 지점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체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고요. 여기 김성준 작가는 뜻밖의 갑자기 신체 그죠? 신체, 감각, 냄새 그리고 이제 생활 상당히 그 마지막에 태양계까지 갔습니다만 네. 자 이렇게 되면요 일단은요 이거 뭐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하는 건 어렵다 해도 제가 이걸 거칠게 생정치 어쩌고 이렇게 붙였는데 뭐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반경의 넓이와 언어가 얼마나 강력하고 넓게 펴져 있는가 하는 거를 일단 기뻐해야 돼요. 이게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언어가 다 비슷했어요. 네. 아닌가? 좀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걸 뭐 누구는 뭐 혜태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더니 하고 있어. 어쨌든 뭐 그 혜태로 뭐라고 한다며요. 그 랑시에로과가.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점들이 다 하나하나에 지금 저는 감히 얘기하면 이게 투쟁이거든요. 지금 다들 지금 이를 악물고들 이런 지점에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쫙 훑어보면은 이게 굉장히 부자예요. 네. 몸부터 태양계, 계층, 국가, 체제, 젠더 다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 어떻게 다음 넘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그 비주얼을 못 보여주신 우리 이문순 선생님 이제 한번 쭉 듣고 나니까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제 목소리가 좀 잠이 많이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주로 잘 안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은 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뭐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없는 집에서 일종의 없는 집에 살아서 그런지 약간 반감이라고 그럴까? 다들 마이크 드세요. 이제부터는 나만 안 떠들어야 돼. 예. 그런 부분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 많아가지고 약간 이제 미술을 하면서도 이제 약간 미술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미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물질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어떤 과정 중심의 작업을 좀 봤을 때 쭉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10년 동안은 제가 얘기하면 왜 이렇게 냄새가 확 지나가. 아, 네, 네. 선행이었어요, 방금. 다시 시작할까요? 네. 다 잊어버렸어. 어떡해. 그래서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까지 어떤 물질적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까? 그래서 그런 결과물보다는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게 더 매력이 있었고 그거에 좀 더 뭔가 좀 빠져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과정 중심의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심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얘기 듣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얘기 듣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저기도 만만치 않게 듣고 다니는 것 같던데요. 아까 보니까 두통약 아줌마의 이제 캠퍼스 언니 선배. 사실은 두 분의 여기는 주로 보시고 있어요. 신문을 째려보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혼자 몸이 아프고 긁고 그러시다 나가가지고 이제 다른 상상하시고 이게 반경이 참 다양하게 이게 여기 이제 사람 만나는 지점에 많이 계시네. 두 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 사이에?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야. 아니 그러니까 두 분들이 의도치 않게 만나고 다니고 끌리고 있던 미시적인 서사 그룹이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 아까 뭐 아까 과정 얘기 중에 드린 만나는 대로 일단 이제 그런 좀 이제 없는 분들 또는 네.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과정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그때 하면서 이게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갑순이 갑돌이를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나는 그거에 어떻게 그러니까 감각 중에 무엇을 열어야 했던가. 미술은 사실 더 이상 거기 가서 얼굴 그림 그리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 제가 봤을 때 두 분이 어떤 사회 표층에서 안 들리는 이야기들, 보이지 않는 언어들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신 건데요. 그때 반응하신 것도 다르고 채집하신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여기 더 말씀해 주셔도 될까? 없는 분들과 여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끊어져가지고 미안해. 제가 원래 그럴 땐 강하게 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은영 씨의 경우 사실 동두천에서 저랑 헤매게 된 것도 이게 안 들려서 사실 많이 헤맸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네?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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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떻게 보면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약간 소외된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좀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를테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많이 거리를 두기만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은 그냥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첫인상 그리고 반영된 어떤 뭐 모양새 이렇게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귀게 되면 별로 보거나 그런 건 없고 되게 주로 이야기 듣거나 내가 질문을 많이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리 좁히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김웅 작가 생각했던 대상, 대중, 뭐 지역이든 나라든 뭐 신념이든 관념이든 그 상태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먼저 쉽게 공공론적으로 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은 더 어려우셨겠어요. 예를 들어 가족이었잖아요. 그들이 또한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을 보기, 가족한테 말 걸기, 가족 언어를 소위 이거는 내가 미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나요? 일단 이제 가족은 좀 아무래도 쉬운 부분이 있죠.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저는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남의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만한 일종의 뭐 미술가요, 또는 듣는 사람의 오만한 부분이라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일단 그분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단 하시는 얘기를 계속 듣는 식으로 쭉 오게 됐죠. 네, 비슷한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애초에 너무 이제 숙제처럼 접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정말로 내가 막 달떠서 시작된 게 아니라 숙제처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식의 엄격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인의 공동체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뭐 인터뷰 기술을 쓸 건지, 그렇죠? 혹은 그냥 진짜 막 가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막 친한 척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완전히 카메라 뒤에 숨을 건지, 뭐 이런 포지셔닝이 계속 이제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보다도 어떤 죄책감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이 크롬 여성들의 얼굴을 재현한다는 것이 너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는 얼굴을 안 넣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소리에 집중하거나 그 사람들의 삶이 보고 있는 어떤 풍경에 집중하게 되는 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됐지만 그 죄책감 안에서 차라리 들리지 않는 이야기로 만들어 버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전히 미진한 감정으로 이제 작업이 끝났던 건데, 여성복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여성복구 커뮤니티로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배우들이 너무 할머니고, 그리고 조금 옆에서 약간 수발만 잘하면 말이 술술술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 할머니들에게 사랑받는 기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꾸 거기서 이제 심하게 듣다 보니까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내는 기술도 이제 익히게 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어떤 식의 결속력과 연대감을 느낀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그 연대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동두천에서는 굉장히 추상화된 연대감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마치 정말 한 식구가 된 것 같은 연대감, 마치 가족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은,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잘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나를 속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과 안 어려움, 그리고 이문순 작가가 해왔던 그 일련의 작업에서 듣는 것과 저는 정말 되게 개인적,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기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가 기껏 지금까지 해왔던 류의 정치적인 작업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풍요롭지 않나요? 이랬더니 다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 아닌가? 그거는 언제든지 소수자는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끝도 없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상대적인 입장에서 소수자라는 건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항상 생길 수 있는 거고,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종의 자기가 머저리티임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제스처에 불과할지 모르고, 이런 지점에서 사회적 소수자 운동같이 양날의 칼인 게 없다, 그런 말로 일경가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위계 질서를 확인하는 지점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는 그래도 영원히 너는 도시철거민 아니잖아, 뭐 이제 이런 분들의 입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프레이밍이 적절한가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표현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김상돈 씨는 지금 뭔 소리래? 지금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예컨대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오신 지점에서 아무래도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분에 우리 노순택 선생님 같은 경우 체제 문제를 만지시다 보니까 그러한 어떨까요? 이 타자랄까? 체제라는 문제가 워낙 막강한 지금 괴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선생님의 경우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십니까? 아니면 체제를 확인하십니까? 글쎄요.
아니요, 들려요. 그래서 일단 체제라는 것도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어느 곳에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돼요? 네, 더 가까이 가니까 네, 아무튼 체제라는 어떤 추상의 형태를 찾아서 나설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저도 시각 작업을 하면서 어떤 구체를 향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글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두려워요.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서 주로 그냥 카메라가 사실 편한 이유 중에 하나도 카메라 뒤에 숨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고 그냥 숨어서 관찰할 수 있어서 카메라가 좋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긴 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졌던 유지하고 싶었던 태도는 불가வும் 흔히 이제 기자들에게도 많이 요청되는 하나의 태도이기도 한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떨어지지 말아야지 어떤 약간의 객관성과 그러면서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않는데 체제는 믿다. 근데 거꾸로 체제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작업하면서 이제 말을 걸어야 할 사람을 카메라가 이제 겨누고 있어야 겨눈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이상한데 이게 구분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노순택 선생의 사진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봐야 할지 거기에 잡혀있는 대상을 봐야 할지 막 모두가 다 뜨거워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던져주고 싶은 것도 일종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 내지는 나름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해답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을 던져주고 싶었던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예컨대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 그런 거리두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대출이를 처음에는 이제 제 작업의 공간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정현 신부님께서 저한테 저희 애 이름이 이제 노을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노을이 아까 마을에 들어와서 노인네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노인 어른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여기 와서 좀 주말에 한 번씩 사진관을 한번 해주면 어때? 영정사진 같은 거 필요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단박에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노인분들 앞에 앉혀놓고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면서 좀 즐거운 표정을 짓게 해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갖고 저 그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름 이제 문정희 씨께서 말씀하신 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찍기만 해. 뒤에서 웃기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대출이의 이제 사진관이 주말 사진관이 시작이 됐고 그러다 저쩌다가 보니까 마을에서 잠깐 이제 들어가서 가족이랑 이주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을에 조그만 이제 마을 사진관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불가원 이게 완전히 깨져서 좀 허우적 많이 됐죠. 근데 대신에 거기 살게 되면서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주민들의 대책과 함께 찌라시나 어떤 포스터나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어떤 호소를 작업도 만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야릇한 공이랄지 여러 가지 경로로 대출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그런 것들을 이제 작업하게 됐고 또한 그 마을 주민의 축상 작업 역시도 처음에는 영정 사진과 같은 영정 사진을 찍어 오시면 다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자기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근데 정작 제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분은 이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주민이 되어 있으니까 월남의 걸 찍어 하시면서도 포즈를 취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머리띠를 묶고 이제 젊은 경찰 아니면 용역 깡패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한 개인의 예를 들어서 방효태 할아버지다 여러분. 방효태 할아버지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모습과 별로 보여주고 싶진 않지만 그냥 노출해줬던 생활의 모습과 나중에 투사로 나와서 이제 늙은 투사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여러 모습들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체제에서 미처 누르지 못한 어느 개인한테도 빚어나오는 지점이라든가 그 오작동되고 있는 네네. 어떤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 나오는 개체성 같은 걸 이렇게 보신다는 그래서 걸 이 생각해도 개인의 될까요? 역사와 이 네. 마을 공동체의 역사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어떤 운명을 지금 눈앞에 앞두고 있는가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는 이제 환기시키는 작업을 만들게 됐죠. 근데 아무튼 저는 사실은 거리 좁히기라고 하는 문제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주문을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중에 은근히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집단 체제적인 방식의 그 소위 저항이든 대응이든 하는 패러다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싫어 정도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걸 보면서 움직였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들이 조금씩 삐스까리게 하는데 뭐 저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제 소라소라 푸른소라 멜로디는 참 좋은데 그때 해야 되는 동작은 좀 촌스러워서 이거는 따라갈 수 없어. 이래갖고 이제 뭔가 이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균열이 나더라고요. 그 어떤 집단이라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공동체, 연대라는 방식의 가치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했던 저도 학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김상돈 작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사실은 지금 상돈 씨, 네, 그 사실은 작업에 보면은 뭐 조금씩 다 간접 어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김상돈 씨는 아예 사람이 잘 등장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막말로 한 뭐 90년대 후반서부터 나오고 있었던 뭐 키치류의 파바트냐 뭐 키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연대감이나 소통이나 소통이란 말도 참 싫은데요. 각 거리를 어떻게 서로 감응하느냐 이런 지점 문제, 언어를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대는 그러면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데 휴먼 에이전시가 없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이야기해? 설마 산업화,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신가요? 저도 이제 동두천 정은영 작가랑 같이 김재인 선생님께서 계획하신 동두천에 하면서 거의 갑자기 바뀌게 되는 작업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 동두천을 찍자 동두천 막 미군 왔다 갔다 한다 기회 잡자 찍자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거기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90년대 아마 90년대까지만 해도 달러가 하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 여사님들이 클럽을 많이 했어요. 그거하고 같은 상태로 조폭분들도 거기 와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들이 그쪽에 파견되면은 정말 땡 보직이다. 이제 막 뒷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6.25때 끝나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기록되지 못하는 죽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미군 방화 때문에 불타고 또 마약 때문에 또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무연고 상태로 돼 있는 무덤이 있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저기에 그런 분들이 묻혀 있대요. 갔어요. 그때는 빙고 이거 찍으면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정말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갔더니만 정말 무덤이라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밀린 형태고 말뚝에 그냥 이렇게 번호만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 번호를 세보니까 한 3,000 몇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동천시에서 그 사망자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새만 플러그로 나오고 증인들에 대한 예배들께서 이제 모아놓으니까 확인된 것만 3,000 몇 기가 되고 또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주재했는데 원래는 너무 그게 이제 만장 상태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다가 뿌리기도 하고 내창에다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한 6,000기 정도의 이제 클럽 여성들하고 옛날에 이제 신주 썼던 그분들이 같이 묻혀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찍을 것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 혼자 멍하니 있고 너무
너무 세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밤에 가보자. 밤에 갔어요. 밤에 혼자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저기 종각에서 동북 청각 가는 어떤 1호선이 새롭게 연장 개통돼가지고 종각에서 소주 한잔 마시고 가겠다 갔어요. 정말 술먹이 높기 때문에 밤에 섰는데 시커먼 거예요. 시커먼데 그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밝은 데 있다 검은 데 가면은 눈 안에 성광이 나와가지고 보이거든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딸기들이 보이는 거, 딸기들만, 산딸기들만 갖고 막 앵두하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되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지만 약간의 동천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매운 쌀이 반짝 빛는 것처럼 그 산딸기, 배딸기인데 그걸 한번 먹어봤어요. 그 무덤 사이 있는 거. 취해서 약간 뿅 나이 상태에서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고 공포가 상한 환희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무덤 종류도 뭐 경기도 파주 쪽에 적군묘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 사연이 있던 묘지들. 개인제트 가면은 시장님들이 고향으로 좀 가장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심어달라고 해가지고 라인에 그런 가 있거든요. 거긴 참 무서워요. 근데 동천만큼 섹시하고 너무 산딸기가 맛있고 그런 거예요. 먹고서 이제 또 소주 한잔 더 먹고 두고 저러면 이제 들어왔어요. 막 후회를 막 듣고 뭐 제가 어떻게 찍은지 몰라. 근데 뭐 나무 걸리고 막 무섭고 그래서 막 넘어지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디지털이 아니라 이제 필름으로 막 대체로 떨어져서 했어요. 그래 이제 저 집 불광동이거든요. 불광동하고 동천은 멀지가 않아요. 버스가 와서 이제 걸어갔는데 불광동에 약간 기억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혹시 아시는 것처럼 백지향도 파는 데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산딸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동천이 저 사는 데까지 연장돼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남성에 의해서 이렇게 손짓을 가지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나는 보통 동두천이라는 어떤 남의 동네에서 그런 어떤 슬픔과 어떤 공포와 어떤 환희를 받는데 우리 동네마저도 이런 거죠. 이게 되게 죄송해요.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게 저희가 지금 동두천이니까 거기를 모르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지점부터 이게 한 1년 걸렸거든요. 우리 정은영 작가 또 다른 두 분 더 계신데요. 동두천이 내 안에 있던 것임을 혹은 대한민국 전역이 동두천임을 동두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임을 그러니까 대상화할 타자가 더 이상 없다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동두천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는 미국이야! 뭐 이런 문제가 1년 지나가니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말씀은 집 동네에 와서 풍경에 동두천에 연속이 있는 걸 봤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저희가 뭐 특정한 장소성에 대한 반응을 하는 작업보다는 다 자기에 대한 질문이 되면서 한 1년 후부터는 각자 자기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작가님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났다. 그러니까 좀 전에 왜냐하면은 찍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굉장히 뭐 마치 성질을 저희가 모욕하듯이 그렇게 다닌 것 같은 건 아니고 이제 일종의 거기서 이상한 그 망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또 다른 왜냐하면 살아서 있는 죽음 상태보단 죽음이 발휘하는 그때 그 망자들이 말하는 말이 막 들리는 거죠. 그 지점서부터 힘은 막 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집에 왔을 때 이게 연장인 걸 할 게 계속인 게 보이는 거예요. 집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서도 그동안 들리지 않고 있던 말들이 다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 그 순간 잠깐 그러더니 집에 다 들어가셨어요. 하여간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광동 풍경에도 동두천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딸기를 먹으면서 계속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잔상이 나와서 불광동에 먹으면 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 사람을 찍는 개념보다도 네, 사람을 찍는다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오히려 동두천에 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두천을 발견한다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동두천 안에 있었다 저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측은 이문세 작가님이나 뭐 이수대 선생님이나 동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관계 현상에서 아마 이렇게 마치 이렇게 조명 엄청 치면 이렇게 느껴지는 성광 같은 그런 것들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9시가 돼가요. 8시 50분인데 저희끼리 너무 떠드는 거 잘 되지도 않는 가운데 이렇게 하느니 마이크로 이쪽을 넘기면서 얘기를 풀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보니까 아니 지금 얘기해서 왜냐면은 동두천 이후의 작업이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을 아마 느끼셨을 텐데 꽃까지 돼 있고 막 이런 작업들 그게 이제 중간 요 지점이 약간 트랜지션인 걸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걸로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두천의 연속으로서 동네 산딸기 반짝임 그러면서 결국 꽃꽂이를 동네 편의점 의자를 하는 그 얘기를 받아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소수자와 타자에 대한 글쎄. 작업 이 얘기를 좀 잠깐만 하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소위 뭐 소수자를 다룬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굉장히 그 소수자를 아주 소재화하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수자, 근데 소수자가 진짜 소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주변화됐거나 혹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어떤 체제 안에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수화시킨 사람들 사실은 그 타자가 정말 타자라고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를테면 동두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동두천을 가기 전에 저에게 할당된 어떤 부분은 젠더였겠죠. 저는 젠더 전문 작가로서 어디서나 젠더 부분이 빌 때 제가 불려가요. 젠더를 다뤄야 되는데 이러면 완전 너무 클럽 여성. 동두천을 검색해 보세요. 전부 윤금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미군의 그 잔악함에 죽어간 우리의 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 말에 타자가 있어요. 누이로 만들어버리고 죽어간 누이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저도 밀리터리즘에 반대하고 심지어 저는 페미니스트예요. 어떻게 반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것을 계속해서 타자화하는 것이 누구인가.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그 리서치를 하고 나서 그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막 포주가 완전 세상에 없는 개놈들인데 이 언니들을 막 이렇게 되게 편안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해주고 차로 막 실어다주고 그리고 막 미군들이 천하의 나쁜 놈들인데 막 이 언니들이랑 팔짱을 껴고 그 막 그 내천가를 막 이렇게 거닐어요. 굉장히 로맨틱하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 예배를 가면 미군들이 뒤에서 막 아기를 얼르고 있어요. 그 언니들 이제 그 하라고 성당에 그 예배에 참석하라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 눈에 쉽게 걸리는 장면들인데 그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죽어간 나의 누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 무형고 묘지가 정말 사람을 완전히 억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숭고해서. 그리고 사실 그 무형고 묘지 앞에 흘러가는 그 미군들이랑 언니들이 같이 팔짱 끼고 데이트를 하는 그 내처는 그 묘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여기로 이 여자들을 흘려보냈다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미군이랑 막 필리핀 클럽 언니랑 같이 막 연애를 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고 나는 완전히 외지인이고 동두천에 와서 불과 한 1년 정도를 무엇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소수자를 봤다고 말할 것인가? 타자를 봤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감흥의 요소들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막 깊이 리서치를 했더니 이 동두천 혹은 군산 이런 캠프에 여자들이 왜 들어갔나? 당시에 막 농촌에서 그 동두천 근처가 다 논밭인데 거기서 맨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논을 매던 여자들이 저쪽에 막 반짝반짝 너무 예쁜 어떤 곳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도대체 뭘 하는 데일까 궁금한 거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저기 가면 여자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너무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제일 예쁜 옷을 입을 수 있다더라. 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집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로, 캠프로. 근데 우리가 그 여자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페미니스트 개척자예요. 자기를 가족에 메워놓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도피한 여자들이기도 한 거죠. 마치 노라, 입센의 노라 같은 거예요. 인형의 집에.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수자라고 말하고 타자라고 말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지점들에 부딪히기 때문에 실은 소수자를 다룬다. 주변화된 사람들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 그 다룬다라는 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실은 이걸 절대로 소수화하는 것이거나 혹은 소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들의 어떻게 정말 나를 계속해서
가서 같이 부딪히고 직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우리가 일종의 타자와 정확하게 저것이 절대 타자다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양비론 같은 것,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흘러온 것은 언어나 어떤 모델이나 방식이나 체제나 무엇의 이름이 됐건 매우 양비론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그걸 가르고 이렇게 움직여온 전체적인 마인드, 개념적인 이 틀, 이거에 어떻게 보면 계속 이렇게 현실과 솔직함으로 우리는 응하는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지점의 언어를 말을 거는 상대에서 자기하고 그거와의 관계를 타자니 뭐니 이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관계를 규정한 무엇을 타자로 걔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걸로 생각할 뿐 우리가 또한 투사시키는 타자는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서 지금 다녀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상수 씨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물성 굉장히 이렇게 자연물들 까지 물질을 많이 쓰는 그런 류의 그 구조물들, 조형물들, 기물들 이런 것들에까지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매우 수평적인 인식을 지금 인간이 사용하는 재료로서의 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화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구성까지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마이크를 좀 열고 더 우리가 예측 못할 질문을 주시는 걸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